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In Data Center Performance Analysis of Tensor Processing Unit이라는 논문이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아실 것 같은 TPU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오늘 아마 지금까지 했던 논문이랑 좀 굉장히 많이 다른 페이퍼 리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정말 순수하게 하드웨어에 관련된 논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순수 하드웨어에 대한 논문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언제쯤인가 아무튼 논문 리뷰를 할 때 이런 TPU 쪽에도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TPU 하드웨어 논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림이라든지 슬라이드의 많은 부분을 여기 있는 레퍼런스들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논문이고요. 두 번째 거는 여기 데이비 패터슨이라는 굉장히 현대 컴퓨터 아키텍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그분이 여기서 발표한 자료를 좀 많이 참고를 했고 그다음에 블로그 글도 참고를 했습니다. 저자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다 각각의 어떤 전문 분야를 갖고 계실 거고 이 TPU라는 칩이 이 구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때 뭐 굉장히 다 컨트리뷰션 하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논문에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잘 아는 부분 위주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하드웨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어요. 뭐 CPU나 GPU도 다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0년 정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보면은 속도로 봤을 때 한 10의 6승 정도 빨라졌고 40년 전에 비교해서 그리고 뭐 우리가 컴퓨터도 처음엔 8빗 머신이었다가 지금은 다 64빗 머신을 쓰죠. 64빗까지 8배 정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레벨 패럴렐리즘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컴퓨터에서 인스트럭션 하나 뭐 메모리에서 뭘 가져와라 혹은 뭐 뭐랑 뭐랑 더해라 뭐 이런 연산을 할 때 수 사이클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클락 사이클 스포 인스트럭션이 아니라 인스트럭션 스포 클락 사이클을 따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클럭 사이클에 몇 개 인스트럭션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어도 한 개의 코어가 아니라 멀티 코어, 뭐 쿼드 코어, 옥타 코어 이렇게 16개 코어까지 쓰는 뭐 서버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고 클럭 스피드도 옛날에는 수 메가헤르츠 쓰다가 지금은 기가헤르츠대로 왔죠. 이미 기가헤르츠에 도달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이 IC 테크놀로지가를 지배하는 두 가지 큰 법칙이 있었어요. 무어스 로하고 디날드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는데 무어스 로는 쉽게 얘기하면은 트랜지스터의 카운트가 1.5년에 2배씩 증가한다라는 거고 디날드 스케일링은 그때 파워의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트랜지스터가 더 집적도가 높아지지만 그거에 대한 파워도 트랜지스터 한 개가 소모하는 파워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밀도가 비슷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워가 어떤 칩의 면적에 비례하는 뭐 그런 디널드 스케일링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 두 개에 힘입어서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리스크라고 되어 있는 1.5년에 2배씩 빨라지던 이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어슬로가 지배하던 시기였고 이제 점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컴퓨터 아키텍처 분야에서 거의 교과서 중에 넘버원으로 사용되는 교재에서 나오는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20년이 지나야 2배가 정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컴퓨터 아키텍처 뭐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뭘 해야 되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해야 될 거는 도메인 스페시픽한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CPU나 GPU처럼 제너럴하게 잘 되는 그런 하드웨어 말고 특정한 태스크에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로 네. 에서부터 TPU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PU의 시작을 좀 살펴보면은 2006년도에 구글 엔지니어들이 디스커션을 했다고 해요. 지금 데이터 센터에 점점 이제 어떤 머신러닝이나 뉴럴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워크로드들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데이터 센터에 지금 CPU로 되어 있는데 GPU를 도입할 거냐, 뭐 FPGA 할 거냐, 커스텀 에이직을 만들 거냐를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서버의 용량을 더 늘려서 이런 식으로 커버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2013년이 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그런 사용률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보이스를 이용한 서치를 하루에 3분씩만 사용하면은 지금 구글 전체 데이터 센터를 2배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급하게 굉장히 하이 프라이어리티로 에이직, 그러니까 TPU를 만드는 인퍼런스를 위한 커스텀 에이직 칩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은 이게 짧은 기간에 달성했다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15개월 만에 달성을 했고 이걸 만들 때 목표는 GPU의 10배 성능을 낼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 TPU 버전 1에 대한 논문이고요. TPU 버전 2는 이미 나와 있는 걸로, 그러니까 칩은 다 나와 있지만 논문은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논문은 2017년에 이스카에서 발표했던 TPU 버전 1 논문이고요. 얘는 28나노 공정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700MHz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동작할 때 40W 정도 소모를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만들 때 서버에 직접 기존에 있는 서버에다가 우리 뭐 사타나 이런 슬롯에 바로 꽂으면은 동작할 수 있도록 PCI 익스프레스를 사용해서 동작할 수 있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카드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죠. 네, 그래서 서버 한 대당 4개까지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 때 이제 타겟 태스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 종류의 가장 유명한 뉴럴 네트워크,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우리가 뭐 플리퀀트 레이어라고도 하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타겟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그때 당시 워크로드를 분석을 해보니 이 뉴럴넷에 사용하는 워크로드를 분석해보니 이런 한 6가지 정도가 크게는 3가지죠. MLP, LSTM, CNN이 95%를 차지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 MLP 01, LSTM 01, CNN 01에 대해서 플리퀀트 레이어, 뭐 컨버전 벡터 연산, 풀링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분석을 했고 액티베이션 펑션 뭘 쓰는지, 웨이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조사를 했고 이게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는지 95%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재밌는 거는 CNN이 많이 사용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5% 정도밖에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는 아마 이건 주로 검색 같은 게 주요 업무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TPU는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서버에다가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라는 인터페이스에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이 CPU 그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스트럭션을 메모리에서 가져와요. 스스로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를 증가시키면서 계속 인스트럭션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거를 TPU가 스스로 하지 않고 호스트 서버라고 하는 CPU에서 인스트럭션을 얘한테 보내주면은 걔는 그걸 받아서 TPU는 수행만 하는 식으로 동작을 시켰습니다. 뭐 심플하게 만들어야 됐기도 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개발해야 되는 기간도 짧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또 하나의 목표는 TPU가 호스트 CPU랑 인터랙션을 최소한으로 해서 CPU가 명령 한번 내리고서
TPU는 열심히 돌고 CPU는 딴 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2015년 혹은 그 이후에 나오는 뉴럴 네트워크를 다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TPU의 전체 블록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가 그 호스트 CPU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P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가 되고요. 여기로 인스트럭션 같은 것도 들어오고 데이터도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들어오면 이렇게 인스트럭션 큐 같은 데 쌓여서 그거를 이제 TPU가 처리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뉴럴넷이 사실은 연산이 다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웨이트 곱하기 인풋 그리고 플러스 바이어스 뭐 이렇게 되는데 웨이트랑 인풋 데이터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PCI 익스프레스를 통하는 쪽에서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게 유니파이드 버퍼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웨이트 값들은 여기 DDR3 DRAM이라는 곳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서 웨이트 5에 저장이 되고 그게 실제로 연산이 일어나는 건 여기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유닛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톨릭 어레이 구조를 갖는 연산기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연산을 하고 그 결과가 여기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저장이 되고 우리가 웨이티드 썸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썸이 일어나는 곳이 이 내부에서도 일어나는데 그 이 내부에서 일어난 애들끼리 또 더해야 될 때는 여기 어큐뮬레이터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끝나면 액티베이션 펑션 통과하고 노멀라이즈나 풀링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유니파이드 버퍼에 저장하고 이 한 레이어의 아웃풋이 다음 레이어 인풋으로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유닛이라고 하는 이 오른쪽에 있는 얘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얘가 사실은 TPU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안에 맥 유닛이라고 하는 멀티플라이 앤 어큐뮬레이션 곱하기와 더하기를 할 수 있는 유닛이 65,536개 256 곱하기 256의 2D 매트릭스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각각은 8빗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맥 유닛의 개수가 GPU의 25배 정도 되고 CPU의 100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크 퍼포먼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다 돌아갔을 때 얘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그래서 탑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탑스가 테라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은 65,536개의 연산을 할 수 있는 연산기가 700MHz로 도니까 700밀리언 번을 1초에 수행을 하겠죠. 그리고 곱하기 2가 들어가는 이유는 멀티플라이랑 애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멀티플라이 애드 각각 카운트를 해서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92 테라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가 나와요. 이건 피크 퍼포먼스고요. 그 다음에 덧셈을 8빗 곱하기 8빗을 하면은 16빗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16빗 그 나온 결과가 여기 어큐뮬레이터에 저장이 되는데 그때 4MB로 저장이 돼요. 근데 그게 16빗 더하기 16빗 하면 17빗이 되고 거기다 또 더하면 18빗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돼서 여러 번 더하다 보면은 최대 32빗까지 저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게 32빗 어큐뮬레이터가 여기 파란색 부분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4MB는 어떻게 정해졌냐? 사실 하드웨어를 설계를 할 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도 64K인데 65,000개의 맥 유닛을 왜 하필이면 64K로 했냐? 혹은 여기가 왜 4MB냐? 이런 게 그냥 정해지는 숫자가 아니고 다 뭔가 실험과 논리를 통해서 정해지거든요. 얘를 하나 살펴보면은 4,096개의 256 엘레먼트 32 어큐뮬레이터. 그러니까 여기 256 by 256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에 256개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데 걔네들이 어큐뮬레이션 되면 각각 32비까지 가질 수가 있고요. 그게 이 얘기고 걔네들을 4096개 저장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4096이 나머지는 명확하고 4096이 어디서 나왔냐 보면 이거 실험을 했을 때 얘네가 피크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게 1350개 한 번에 DRAM에서 읽어와서 데이터를 그러면 오퍼레이션을 얼만큼까지 할 수 있느냐 피크로 그러면 1350이라고 해요. 이 피크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그래서 얘를 그러면 1350개를 최소한 저장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라운드업해서 2048로 만들고 2의 지수승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더블 버퍼링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한번 저장된 애가 여기 버퍼로 다시 써지는 동안에 다음 데이터가 와서 여기 또 액티베이션 쪽에 와, 어큐뮬레이터 쪽에 와서 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버퍼를 두 개를 두고, 그러니까 4096개를 2048씩 두 개로 나눠서 한쪽은 저 유니파이드 버퍼의 데이터를 보내고 다른 쪽에는 그 다음 데이터를 쓰고, 그게 끝나면 이제 이 썼던 게 버퍼 쪽으로 보내고 이제 다 보낸 애 쪽으로 또 쓰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4096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 쪽을 보면은 여기 웨이트 5가 있고 Q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데이터 들어온 대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바깥에 옵칩으로 D램이 있는데 D램 8GB가 있어요. 얘는 뭐 여러 가지 모델을 지원하려면은 웨이트가 8GB, 웨이트도 하나의 웨이트를 8비트, 그러니까 1바이트로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8기가계의 웨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D램이 밖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유니파이드 버퍼는 24MB인데 이것도 그냥 정해진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정해진 겁니다.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실제로 좀 크게 잡히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칩에 이제 플로어 플랜이라고 해서 칩 안에 각각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느냐 이거를 이제 표현한 건데, 전체에서 약 3분의 1이 유니파이드 버퍼 24메가짜리 버퍼 그 SRAM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여기 들어가는데 걔가 한 30% 차지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유닛이라고 하는 애가 한 4분의 1 정도 돼요. 아까 그 65,536개 맥 유닛이 있는.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 등등인데 보면은 컨트롤이 2%밖에 안 돼요. 보통 CPU나 GPU 같은 경우 보면 컨트롤 로직이 그래도 꽤 차지를 하거든요. 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컨트롤 로직이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TPU의 인스트럭션이나 명령어를 CPU, 호스트 CPU라고 하나가 보내준다라고 했는데 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인스트럭션 셋에 대해서 셋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컴퓨터 아키텍처 리스크랑 시스크로 나누는데,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로드, 스토어, 애드, 멀티플라이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 명령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얘네들의 조합을 잘 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인스트럭션 하나가 한 사이클에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크라고 하는 뭐 인텔 CPU 같은 경우도 다 시스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명령어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이 레벨 인스트럭션이라고도 하고, 보통 시스크에 있는 인스트럭션이 하나 수행되는데 10사이클에서 20사이클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TPU는 이 시스크 스타일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호스트 CPU가 명령 한번 내리고 오래 얘가 돌아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명령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면은 한 12개 정도 명령어가 있다고 하는데 논문에는 5개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다. 뭐 사실 특별한 건 없고, read host memory 하면은 그 인풋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는 거, read weight 하면 weight를 가져와라 라는 거고, matrix multiply나 convolve 하면은 matrix multiply나 convolution 연산을 하라. 그 맥 중간에 요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유닛에서 연산을 시작하라는 얘기고, 액티베이트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라는 거고, 라이트 호스트 메모리는 다 끝난 결과를 다시 메모리 호스트에 있는 메모리로 저장하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사실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내용인데 인스트럭션이 12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3개는 유니파이드 버퍼의 어드레스, 3바이트는 2바이트는 어큐뮬레이터의 어드레스, 그리고 4바이트는 뭐 랭스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오퍼레이션 코드나 어떤 명령인지, 그리고 플래그를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스트럭션 하나 수행하는데 10사이클 이상 걸리고요. 각각의 명령어들이, 여기 보면 명령어 지금 소개한 건 5개지만 4스테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은 read host memory랑 write host memory는 결국 같은 호스트 메모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그걸 하나라고 보면은 어떤 4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 걔네들 수행하는 애들이 실제로 각각 다 달라서 이게 파이프라인 됐을 때 오버랩 돼서
실제로는 요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이 연산이 제일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연산을 하는 동안에 나머지 애들이 잘 숨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를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브랜치도 없고 뭐 아웃 오브 오더 이렇게 순서 바꿔서 수행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제일 핵심은 그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유닛이라고 하는 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걔가 시스톨릭 어레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스톨릭 어레이 구조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막 큰 유니파이드 버퍼라고 하는 SRAM이 있었잖아요. 걔에서 데이터를 자주 읽으면 우리가 뭐 파워를 많이 소모하는 게 어디서 파워를 많이 소모하느냐 프로파일링 해보면은 보통 메모리에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하면은 파워를 많이 소모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SRAM도 마찬가지. D램은 더 심하고요. 바깥에 있는 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더 심하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큰 SRAM에서 데이터를 계속 읽으면은, 읽고 쓰고 하면은 파워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시스톨릭 어레이 구조는 이게 모든 이 뉴럴 네트워크 전용 하드웨어에서 다 하려고 하는 목표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를 한번 메모리에서 읽어오면은 그걸 최대한 리유즈를 하고 다시 메모리에 돌려놓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한 방법은 시스톨릭 어레이 구조예요. 시스톨릭 어레이는 2디멘저널로 되어 있는데 뒤에서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될 거고요. 이 시스톨릭이라는 이름은 마치 우리 이제 심장에서 피를 펌핑하는 것처럼 이게 동작한다라고 해서 이름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벡터 인풋이 들어올 때 여기가 시스톨릭 어레이고요. 웨이트 값들을 미리 깔아놓고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으로 쭉 밀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인풋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고 거기에 파셜 썸, 여기서 W11, X1 계산했던 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하고 해서 그것들이 계속 어큐뮬레이션 되면서 결과를 뽑아내는 식으로 연산이 진행이 됩니다. 네. 뒤에 이제 매트릭스 인풋도 이렇게 인풋이 이렇게 좀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밀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여기 지금 결과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파셜 썸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덧셈의 결과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인풋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이트 값들은 미리 다 로딩을 해놔야 되고요. 그래서 TPU의 시스톨릭 어레이는 지금 좀 전에 앞에서 봤던 그림을 약 90도 회전시킨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인풋 데이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아까 유니파이드 버퍼 이쪽에 있었잖아요. 들어가고 웨이트 값들은 여기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에 계산된 파셜 썸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데에서 계속 어큐뮬레이션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제 텐서플로우 같은 걸로 코딩을 했을 때 어떻게 이게 TPU까지 동작이 되느냐.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에 커널 드라이버랑 유저 스페이스 드라이버라는 애가 있는데 커널 드라이버는 굉장히 라이트웨이트하고 메모리 매니지먼트랑 인터럽트 쪽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유저 스페이스 드라이버에서 여기 들어온 API를 이 TPU에서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인스트럭션으로 바꿔주고 자원을 잘 분배해가지고 인풋 데이터를 어떻게 밀어넣을지 이런 걸 하는 거를 유저 스페이스 드라이버에서 하게 됩니다. 뭐 이 정도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은 다 대충 드린 거고 여기서 이제 CPU나 GPU랑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CPU는 그때 이미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쓰고 있는 하스웰이라고 하는 CPU 18개 코어를 가지고 있는 애랑 비교를 하고 GPU는 엔비디아의 K80 GPU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즈예요. 칩 사이즈. 그러면은 TPU는 CPU의 절반보다 보통 작아요. 그리고 클락 스피드가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피크 파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를 최대로 얼마까지 소모하는지. 그리고 이제 동작 안 할 때 아이들일 때 소모되는 파워. 그리고 이게 이제 밴드위스라고 하는 건데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가져오는 거를 가정하고 있는지. 그래서 네, 뭐 이런 거 피크 탑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92 정도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거고요. GPU는 8빗 인티저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없는 거고 다른 CPU나 GPU에서 훨씬 피크
피크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얘는 칩 하나를 갖다 놨을 때 비교를 한 거고, 여기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플랫폼을 구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때 D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때 소모되는 파워, 네. 그리고 비지한 경우에 데이터 센터에서 소모되는 파워,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면은, 네, 이런 거는 CPU보다, CPU 호스트, 여기 호스트라고 써있는 게 이 CPU라고 보시면 돼서, 거기 플러스가 되는데, 앞에서 성능을 봤잖아요? 거의 뭐 40배 이상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추가로 들어가는 코스트에 비해서 굉장히 얻을 수 있는 게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 가지고 비교를 할 건데, 우선 이제 퍼포먼스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루프라인 퍼포먼스 모델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얘가 뭐냐면은 얘는 뭐 이렇게 막 굉장히 퍼펙트한 모델은 아닌데, 이게 어떤 성능의 벽에 부딪혔을 때 이게 뭐 때문에 바틀렉이 생기는지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Y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탑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 하나의 그러니까 1초에 몇 개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지 그걸 나타내고, X축은 오퍼레이셔널 인텐시티라고 해서 단위가, 여기는 플랍스라고 하는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이거든요. 탑스라고 하는 거 그냥 이제 테라옵스, 오퍼레이션을 플로팅 포인트든 뭐 인티저든 가리지 않고 쓴 거고, 그래서 여기는 플랍스 퍼 바이트잖아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바이트를 하나 읽어왔을 때 연산을 몇 번까지 하느냐,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에서 읽는 거 대비해서 연산을 얼만큼 하는지. 메모리에서 한 번 읽어서 한 번 연산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낮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커지기를 원해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통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슬롭이 있는 쪽에서는 메모리 밴드위스가 부족해서 성능이 안 나오는 거고, 이쪽에서는 밴드위스는 충분한데 컴퓨테이션 하는 유닛 개수가 적어서 성능이 안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PU를 보면은 얘가 굉장히 이렇게 슬랜티드한, 그러니까 이렇게 슬롭이 존재하는 영역이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어요. 양쪽 다 로그 스케일인데. 그리고 요 선이 나타내는 게 또 어떤 아이디얼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실제 이제 실험한 결과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슬롭이 있는 부분이 길다라는 거는 메모리 밴드위스가 계속 바틀렉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밴드위스를 늘려줄 수 있으면 이거를 더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 선 근처에 있다는 거는 실제로 아이디어랑 성능에 굉장히 가깝게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CPU랑 GPU를 비교해보면 요거 자체도, 요 성능 자체 탑스라고 하는 테라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도 굉장히 낮아요. 다른 애들이. TPU는 여기가 90 몇이었잖아요. 92였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 심지어 이런 애들도 이 선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10분 남았다라고 하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모아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리니어 스케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거의 이게 안 보일 정도라는 거고. 그런데 왜 CPU랑 GPU는 선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었냐라고 하면은,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리스폰스 타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구글에 약간 특화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어떤 고객이 뭔가를 딱 쿼리를 날렸을 때 리스폰스가 빨리 안 돌아오면은, 그 리스폰스 타임이 증가하면 커스터머가 이제 그 서비스를 점점 사용을 안 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리스폰스 타임을 7ms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PU나 GPU가 100% 다 동작을 시키면 리스폰스 타임이 요 정도가 돼요. 근데 7ms를 지키려다 보니까 요 정도밖에 성능을 못 내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 비교 이게 표인데요. CPU를 1이라고 했을 때 그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각각의 아까 6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이 GM은 Geometric Mean이고 W는 Weighted Mean이에요. 우리가 아까 제가 보니까 CNN은 5%밖에 안 되고 뭐 이렇게 비율이 다 있었잖아요. 그 비율을 아니까 Weighted Mean을 계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비율이 모를 때는 Geometric Mean을 사용한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performance per watt인데 이 오퍼레이션 할 때 파워가 얼마나 소모되느냐 이게 사실은 서버에선 서버 관리 비용하고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게 GPU, CPU 대비 GPU고 TPU, CPU 대비한 거고 이게 GPU. 얘는 이제 아까 그 호스트 CPU랑 같이 돌릴 때를 얘기한 거고 얘는 자기 호스트 CPU 없이 그냥 단독으로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를 보여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 부분이 굉장히 길다라고 했잖아요, TPU가. 그래서 그 메모리 밴드위스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이 GPU에서 쓰고 있는 메모리를 쓰면은 이게 늘어난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늘렸더니 얘가 네, 1350에서 250까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뒤에서 표를 보여드릴게요. 그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걸 보면은 대신에 이걸 쓰면은 칩 사이즈가 10% 정도 늘어나요. 근데 이게 칩 사이즈가 늘어난다는 게 뭐가 안 좋냐면 칩 사이즈가 결국에는 그냥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칩이 보통 2배 커지면 가격이 한 8배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칩 사이즈가 사실은 이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팩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칩 사이즈 10% 증가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23메가짜리 유니파이드 버퍼를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프로파일링 한 건데 CNN1이 제일 많이 쓰는데 14메가예요. 그래서 10메가는 놀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걔를 줄이면은 요걸 쓰면서도 에어리어를 증가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이 좀 제가 동영상에서 캡처를 해가지고 좀 잘 안 보이는데 요 갈색 부분이 그거를 업데이트 했을 때 아까 제가 250이라고 한 게 여기가 2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 개선을 했을 때 이제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초록색이 TP 프라임이라고 돼 있는 애가 요 앞에서 요 그래픽 DDR을 사용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overall performance per watt 이게 논문에 나오는 그림이고요. GM이랑 WM을 썼을 때의 결과예요. 요 결과는 WM, weighted mean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에너지 포셔널리티라고 해서 이 워크로드를 증가시키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파워를 더 많이 먹는지 이걸 본 건데 TPU는 전체적으로 파워가 굉장히 낮은데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워크로드 올라가도 별로 파워가 증가 안 해요.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44와트로 100%를 할 수 있는데 25% 할 때도 거의 39와트 정도 든다는 거는 이거는 좀 설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처럼 이렇게 기울기가 좀 있어야지 일을 적게 할 때는 파워를 적게 먹어야 될 거잖아요. 일을 적게 하는데도 파워가 비슷하다는 거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특징을 보였다라고 해요. 근데 요걸 좀 더 개선할 거다라는 얘기가 논문에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실제로 이건 아까 앞에서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한 거고 실제로 칩을 만들어서 해봤더니 모델이랑 차이가 요 정도 났다라고 해요. 보면은 대부분 10% 언더로 차이가 났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메모리를 점점 키운다든지 이게 1이 비율로 키우는 거예요. 메모리를 2배로 키우고 3배 키우고 이렇게 한다든지 클락을 높인다든지 뭐 요 매트릭스 그 유닛의 사이즈를 늘린다든지 여기 플러스라고 돼 있는 거는 어큐뮬레이터를 같이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 그 차이고요. 결과를 보면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메모리 밴드위스를 늘리는 게 늘리면 늘릴수록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Y축은 성능이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메모리를 4배 늘리면은 성능이 한 3배 정도 향상되더라. 근데 클락 레이스는 클락 속도를 높이는 거는 큰 영향이 없더라로 보여요. 클락은 그쵸? 거의 평평하잖아요. 큰 영향이 없더라. 왜 그러냐 보면은 MLP나 LSTM은 메모리 바운드라서 클락 스피드랑 상관없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빨리 못 가져와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면은 얘네들은 그 웨이트를 특히 MLP 같은 거 리유즈를 안 하잖아. 하나 가져서 한번 곱하면 끝나잖아요. CNN은 리유즈를 많이 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CNN 같은 경우에는 클락 스피드를 4배를 높이면은 퍼포먼스가 약 2배 정도 향상이 돼요. CNN은 메모리 쪽에서 데이터를 빨리 못 가져와서 연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연산기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유닛이라고 하는 애가 더 빨리 돌면은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에버리지 퍼포먼스가 이 매트릭스 유닛이 커지면서 아까 그 맥 64K 65,536개의 매트릭스 그 멀티플라이 유닛을 더 키우면은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6 by 256인데 512 by 512로 키우면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internal fragmentation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논문에서는 600 by 600을 예로 드는데 600 by 600을 하려면 256 by 256을 뭐 9번인가 해야 되는데 얘는 512 by 512로 하면은 4번만 하면 되는데 얘는 그 4번만 하면 되지만 4개로 쪼개서 연산을 하면 되지만 하나에 연산하는데 얘 또 4배가 필요해요. 그쵸? 가로 세로 2배씩이니까. 그래서 전체 시간으로 보면 오히려 얘가 더 늦게 끝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키우는 거는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좀 정신없이 달린 것 같은데 혹시 한 2분 30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요. 네. 유닛이 이제 256 곱하기 256에서 512 곱하기 511 하면 유닛 자체가 4배로 늘어났으면 저 연산을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 앞에 그 시스톨릭 어레이 부분에서 제가 좀 급하게 넘어가서 그렇긴 한데, 얘가 이렇게 쓰면은 요 데이터가 빠져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와야 이제 데이터가 하나가 나온 거잖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6사이클이 걸려야 나오는데, 이게 커지면은 그 사이클 수가 커지거든요. 얘가 커지면. 지금은 3 곱하기 2의 구조를 나타낸 건데. 그래서 전체가 다 데이터가 끝까지 가서 빠져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여기 어떤 터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들어간 애가 여기까지 빠져나와야 되고, 맨 끝에 있는 애는 여기 들어가서 여기까지 가서 요렇게 해야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결과가. 네. 그래서 그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퍼포먼스에서 이득이 없고 오히려 성능이 나빠지는 결과가 나온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블로그 글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슬랙에다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메모리 밴드위스는 어떻게 늘리나요? 메모리 밴드위스는 사실은 저 DDR3 같은 경우에는 저 클락 스피드에서 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늘리려면 클럭을 더 높이거나 아니면 뭐 다음 세대의 메모리를 쓰거나 아니면 메모리 지금 2채널로 쓰고 있는데 그 채널 수를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TPU는 그럼 8FP만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건가요? 8빛 인티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픽스드 포인트일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논문에서 16빛도 지원을 한다라고는 나와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없고 16빛을 뭐 인풋 데이터를 16빛 하는 경우 있고